안녕하세요. 제 나이 62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늘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녀석, 제 동생 민준이도 형수님이라 부르며 따랐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왔고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늘 좋았고 외아들 철수가 장가도 잘 가서 며느리 지혜와 손녀 서연이까지 더 바랄 게 없었죠. 민준이는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어릴 때부터 좀 엇나가긴 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손재주도 없고 그렇다고 사고뭉치도 아니었지만 뭔가 뚜렷한 길을 못 잡고 방황하는 모습이 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사업한다고 쫓아다닐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갚지도 못하고 늘 제 곁을 맴돌았지만요. 제가 아내를 잃은 건 1년 전 여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죠. 빈소가 차려지고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상주처럼 곁을 지키며 조문객을 맞더군요. 속으로는 그래도 동생이 있구나, 내 곁을 지켜주는구나 하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내 영정 앞에서 민준이 손을 잡고 우리 이제 둘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철물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민준이는 그때쯤 어디론가 떠났던 것 같아요. 인생을 다시 살아보겠다며 형님께 신세진 것 갖고 오겠다고 했었죠. 저는 속으로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철물점으로 우체부가 찾아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어요. 받는 사람은 저, 보낸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보답하려나 하는 마음에 설렜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사업이라도 성공해서 돈이라도 보내주려나, 혹은 멀리서라도 형님 걱정하며 안부라도 전하려나 그런 생각이었죠. 손을 떨며 등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봉투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민준이 이름으로 된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청구서였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동생이 보낸 청구서라니 대체 뭘 청구한다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형님께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없었던 지난 1년 동안 형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여기까지 읽고는 그래, 역시 보답하려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크시겠지만 제가 형수를 대신하여 짊어져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형수님께서 평소 제게 하시는 말씀 중에 민준이 빚 때문에 늘 속이 상한다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아내는 민준이 빚 때문에 속상해한 적도 없었고 민준이 빚을 갚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민준이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처음 들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형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때문에 생긴 민준이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앞으로 민준이가 다시는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형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빚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빚을 갚았다고요? 그것도 민준이의 빚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 아내의 재정 상황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알아서 잘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내 명의로 민준이의 빚이 생기고 그것을 갚았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청구서, 그 청구서에는 끔찍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본인 부담금, 전체 빚 총액 5천만 원, 형수님의 유언에 따라 2천만 원은 형수님 이름으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3천만 원은 형님의 부담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민준이는 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생긴 것이며 그걸 왜 아내 이름으로 갚고 이제 와서 저에게 3천만 원을 갚으라는 것입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당장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에게 물어보니 지혜도 민준이와는 몇 달째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삼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1년도 채 안 되어 이런 일을 겪다니. 아내가 죽은 지 1년이 되던 날 남동생이라는 작자가 이런 식으로 찾아오다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유언 때문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청구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민준 씨를 위해 금전적인 보증 같은 것을 서주신 적은 없으신가요? 보증이라니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아내의 금융 기록과 유언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민준이의 빚 때문에 금전적인 보증을 서준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내가 직접 민준이의 빚 5천만 원을 갚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아내의 은행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민준이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내가 자신의 적금과 예금, 심지어는 담보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민준이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내는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민준이의 빚을 갚기 위해 저런 큰 돈을 썼을까요?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늘 민준이 걱정을 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걸 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민준이에게 형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 힘들어 하시겠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민준이에게 돈을 건넸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이제 와서 아내의 죽음을 빌미삼아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민준이가 저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형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민준이에게 형님께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고 혹시 형님이 힘들어하시면 네가 알아서 갚으라고 말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말을 뒤집어서 아내가 죽고 난 뒤에는 형수님 유언대로 형님이 갚아야 한다고 저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원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님, 드디어 3천만 원 준비하셨습니까?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내가 왜 내 빚을 갚았는지 이제는 나도 다 알고 있다. 민준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